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난 주말 영국에서는 또 한 번의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맨체스터 경기장에서의 테러가 발생하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테러가 발생한 건데요. 조기 총선을 앞두고 있는 영국뿐만이 아니라 전 유럽이 다시금 테러의 위협에 떨고 있습니다. 과거 테러는 지금처럼 불특정 다수를 겨냥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9.11 테러 이후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테러가 새로운 형태의 테러로 등장하게 됐고, 그래서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테러 양상이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두고서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진화하는 테러의 형태에 대처하기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테러에 대한 대비적 차원에서 획기적 진전이 없는 한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은 더욱 커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테러를 막기 위한 전 지구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전북에서 시작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죠. 조류 인플루엔자 AI 의심 사례가 이제 계속 확인이 되면서 이게 굉장히 지금 이게 전국으로 확산되는 거 아니냐 걱정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당장 이 살아있는 닭의 판매는 이제 전면 금지가 됩니다. 예. 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AI 의심 신고가 들어온 제주시 예어읍의 토종닭 농가에서 검출된 H5N8형 AI 바이러스에 대한 고병원성 검사 결과를 이제 오늘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농가로 바이러스를 옮긴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 전북 군산 이제 종개 농장이죠. 여기에 이제 고병원성 확진 여부도 함께 발표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종개 농장에서 지난달 27일 전후에서 이 제주뿐만이 아니라 파주, 양산, 부산 이 4곳 농가로 오골계 4,000마리 정도를 이제 판매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고병원성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 다른 곳에서도 번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전국적으로 AI 전파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H5N8형 이 바이러스 경우에는 예. 이 저병원성인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고병원성인 경우에는 치명적인데요. 이 농식품부는 고병원성으로 확진될 경우에는 즉각 AI 위기 경보를 4단계 중 최고 수위인 심각으로 이제 격상할 방침입니다. 이 AI 바이러스는 높은 기온과 습도를 잘 견디지 못해서 여름철에는 별로 이렇게 맹위를 떨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저번에 정식 선거를 정식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달이 채 안 돼 다시 이제 AI가 이 검출이 되고 발견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AI가 토착화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이 나오죠.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습도는 아직 높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기온은 높은데,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지나고 이제 장마 같은 거, 요새 장마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만, 오면은 이게 좀 잦아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비라도 좀 오면은 괜찮은데. 글쎄 말이에요. 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가뭄까지 있는데, 네. 예, 이게 이 다른 쪽 AI는 이 인공지능,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그래가지고 이건 참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게 참 힘을 써야 되는데, 이 AI 조류 독감은 이건 조류 인플루엔자는 이건 진짜 빨리 좀 없어져야 되는데. 이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생태계를 좀 더 건강하게 하고, 이런 종개 농장이나 이런 닭이나
이런 그 가축들의 사육도 공장제식 방식에서 좀 탈피를 하는 게 맞습니다. 결국은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죠. H5N8는 또 이게 좀 신고가 늦는 경향이 있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잘 드러나지 않기 그래서 때문에 더욱더 좀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닭 키우시는 분들은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시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신고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오늘 11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안을 의결할 방침이네요. 네, 오늘 국회에서 그 의결하고 그 7일 이제 국회에 그 제출할 예정이죠. 새 정부가 그 일자리 정책 등 그 주요 정책 공약 이행에 본격적으로 나선 셈인데요. 이 본격적인 그 정책 추진과 그 야당과의 그 협치 또한 말하자면 본격적인 시험대에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조 원 규모의 그 추경 예산 그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9시에 주재하는 이제 그 첫 국무회의에서 그 의결할 예정이고요. 이 청와대와 여권은 그 오는 27일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일단 이 추경안 통과를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말이에요. 야권에서는 이 추경안 편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류가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인데요. 그 첫째는 명분론입니다. 이 재난 등 국가적인 그 위기 상황이나 그 비상시에만 편성할 수 되어 있는 그 추경 편성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점이고요. 또 그 국가 채무를 늘릴 수 있다 이런 점이 지적이 되고 있죠. 이 두 번째로는 문재인 새 정부의 그 핵심 공약 그 정책 추진을 위한 추경안을 이제 그 순수하게 그 처리해 줄 수 없다. 이런 그 정치적인 고려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지난해 박근혜 정부 때도 그 일자리 확충과 그 경기 회복 등을 이유로 이 11조 원의 그 추경안을 이제 그 통과시킨 전례가 있죠. 또 그 당시 그 야당과는 누리과정 그 재정 확보와 그 개성공단 그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이 예산 편성 등에 합의하면서 이제 이 추경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는데요. 야당과의 이제 그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 일자리는요, 지금 일자리 추경 아닙니까? 일자리 진짜 심각합니다. 이거는 야당이든 뭐 어떤 정당이든 간에 이 부분의 이 심각성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공감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 조직 구성안이 확정이 됐네요. 네, 이 18부 4처 17청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현재는 그 17부 5처 16청 체제이죠. 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게 되면서 부처는 하나가 더 늘어나고요. 이 소방청과 그 해양경찰청, 국민안전처 산하에서 그 산하본부에서 이 독립외청으로 승격을 해서 이 청의 숫자는 이제 전체적으로 한 개가 늘게 됩니다. 나머지 안전처 업무는 그 행정자치부에 그 흡수통합하게 되죠. 그러니까 국민안전처는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는 5개에서 그 4개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 통상 업무는 그 외교부로 그 이관하지 않고 이 산업통상자원부에 그 전속시키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하죠. 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그 청와대는 오늘 그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청 회의를 갖고 이 같은 정부조직 개편 방안 논의해서 이제 그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청문회 정국가 아니겠어요? 네, 이른바 그 슈퍼 수요일이라고 하죠. 네, 7일 그 수요일에는 그 김일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이 김동연 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그 예교부 장관 후보자 그 청문회가 동시에 열리는데요. 이낙연 국무총리와 그 서훈 국정원장, 그 김상조 그 공정거래위원장 그 후보자에 대한 그 청문회에 이어서 이제 그 2차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셈입니다. 특히 그 야권에서는 그 딸의 그 유장 전입에 대한 그 거짓 해명 논란에 이어서 이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그 새롭게 제기된 이 강경화 그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다고 하죠. 뭐가 새롭게 제기됐다는 거죠? 네, 국민의당 그 이태규 의원에 따르면 이 강경화 후보자의 그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그 명예교수 지난 2009년 8월 이 큰딸과 그 공동 명의로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에 있는 그 콘도미니엄 한 채를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그 수개월 뒤에 그 1,000만 원의 그 차익을 남기고 되팔았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당시 큰딸이 전혀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역시 이 또한 큰딸에게 결국은 그 증여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증여세 탈루 의혹을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그 외교부 측이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그 해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주고 있거든요. 이 외교부 측에서 해명이 나섰는데 당시 그 해운대 콘도 지분이 그 2인 이상 돼야 된다 해서 딸을 명의자로 올린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뭐 중개업자나 이런 친구들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또 그 강경화 후보자의 그 배우자가 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었던 장녀와 가족들의 편의를 위해서 구입했다가 이 실제 잘 이용하지 않자 몇 개월 뒤에 그 되팔았고 차액도 이 취득세와 그 금융 비용을 제외하면 거의
없었다. 또 그 매도 자금도 배우자가 전액 환수했던 만큼 실제 증여된 재산은 없었다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다고 해요. 예. 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이것도 이제 결정이 돼야죠? 네, 이 국민의당 그 지도부의 고민이 좀 깊어지고 있다고 하죠. 지난 금요일 이제 인사청문회를 가졌지만 이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을 뿐더러 오히려 이제 그 반전의 그 국면까지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음마아파트 예, 이제 네, 음마아파트 이제 투기 의혹을 제기를 했었는데 예.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부인의 그 암치를 위해서 그쪽에 거주했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면서 오히려 뭐 질의를 한 의원이 상당히 좀 무색해지는 이런 그 상황이 있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박주선 그 국민의당 그 비대위원장은 아직 그 결정을 내지 못했다면서 오늘 그 여러 의원들의 그 뜻을 모아서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네, 이제 그 뭐 전 대표랄까 아니면 뭐 몇 의원들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그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고민이 좀 깊은데요. 그러나 그 자유한국당과 그 바른정당은 일단 그 청문 보고서 채택이 좀 반대 입장이죠. 이 민주당과 그 청와대에서는 그 의혹 부분에 대해서 그 충실하게 그 설명이 되고 해명된 만큼 청문 보고서 무리 없이 좀 채택이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 어제 미국에 있다가 어제 귀국했다고 그러죠? 네, 대선이 끝난 지 한 달이 되기 전에 일단 귀국을 한 셈이죠. 네. 7.3 전당대회 그 당대표 후보로 나설지 여부가 이제 그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홍준표 후보, 네, 전 후보죠. 네, 오후 6시쯤 이제 그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이제 그 귀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출마할 거냐? 이런 그 기자들의 질문에 그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미국 체류 중에 그 발신한 여러 메시지나 이 귀국 후 공항에서 그 자신을 그 기다리던 지지자들에게 이 전하 자유한국당이 잘못을 하는 바람에 그 대선에서 패배했다. 앞으로 그 자유 대한민국의 그 가치를 지키는데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당권 제도전 뜻을 굳힌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하죠. 이 친박계에서는 그 원유철 의원과 그 홍문정 의원 등이 이제 그 당권, 네, 이 대표 출마를 좀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예. 네, 이제 그 전체 의원의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그 초재선 의원들이 과연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가 좀 주목이 되고 있죠. 지금 이제 물어볼 거예요, 제가. 아, 그렇습니까? 차은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한테 지금요. 전화 연결도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여야 원내대표단과 정세균 국회의장이 매주 월요일날 정례회동을 갖기로 했었죠. 그런데 이 정례회동도 그렇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이 여야정 협의체도 그렇고 당분간 좀 완전한 형태로 열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불참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자, 이 문제를 비롯해서 홍준표 전 지사의 귀국 문제까지 좀 다양한 입장을 직접 들어보죠.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오늘 회동이 있죠, 원래 국회의장하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안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국회의장과 통화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요구한 지금 여건이 성숙되지도 않고 지금 의혹의 해명도 안 된 상태에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서 이 청문회의 를 무력화시키고 또 국회의 권능을 손상한 데 대해서 분명한 입장 정리를 해달라. 이를 제가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0시 반 회의 전에 의장이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언급이 있기 전에는 제가 참석을 할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뭐 의혹이 해명이 안 됐다 이런 거는 청문회에 관련된 말씀이실 것 같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여건이 성숙이 되지 않았다. 어떤 여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건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것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지금 강행 처리를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문회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자료 요구를
기초적인 자료를 받아야 될 그것이 있는데도 국회의장이 오히려 그것을 촉구하고 또 제대로 자료를 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급하게 강행 처리된 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는 것이 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에도 불참하시겠다 지금 이거죠, 그죠? 아니, 그거는 조금 의미를 좀 확실히 해야 되는데요. 예. 대통령이 주도하는 여야정에는 제가 참석하지 않겠다. 다만 이것이 대통령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여야가 주도하는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그걸 하겠다는 말씀을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최근 당초의 그 협치의 모습을 보였던 문재인 정부가 최근에는 독주와 독선으로 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사회적 갈등이나 논쟁이 있던 문제들을 충분한 협의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로 처리를 하고 있다든가, 또는 이낙연 총리 말씀이 지금 나왔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제대로 검증이 안 된 후보자를 내정하고 정권 지지도가 높다는 이유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일방적 임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협치와 굉장히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을 강행하려는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상조 내정자는 말 그대로 비리백화점의 의혹이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명이 됐다고 언론 플레이를 여당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 이렇게 가서는 정말 불공정거래위원장을 만약 임명한다고 한다면 이번 주 아마 대통령의 지지도는 아마 굉장히 그 청문회 때문에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이번 주 수요일 날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이런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죠, 그죠? 네. 예? 그렇다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분명히 이미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분들도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온 것만으로 봐서도 후보의 자격이 없다는 점을 저희들이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끝까지 자진 사퇴하지 않고 이것을 강행한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할 수밖에 없고 청문회를 통해서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한 냄새가 나는 음식이 있다고 한다면 먹어보고 버리겠습니까? 지독한 여러 냄새가 나면 버리는 게 현명하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위장 전입에 의해서 각종 의혹과 거짓 해명을 하고 있는 후보자들이 지명 처리되는 것은 저는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후보자를 추천해놓고 국회에서 검증해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대통령의 직무유기다,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본인이 제시한 국민에게 약속한 고위공직자 배제 공약을 왜 지키지 않는지 저는 좀 답답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낙마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낙마자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장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그냥 임명해버리면 그만이에요. 네. 사실은.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아마 저희 야당은 물론이고 이런 의혹이 해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아마 이 정부의 엄청난 부담으로 대두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전망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청문회 만일 대통령이 강행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대로 구체적 전략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드리긴 어렵지만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우리 야당으로부터의 저항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국회 보이콧 얘기도 나온 모양이던데요. 우리도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것을 한 다음에 보이콧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것이 저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여당의 태도를 보면은 사기의 지록 유마 같은 이런 말을 떠올립니다. 권력에 눌려서 사슴을 사슴이라고 하지 못하는 여당의 태도에 저는 개탄을 금치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상조 내정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더라도 답변을 할 때 모든 업무 처리를 앞으로 민주당 당론에 따라서 업무 처리를 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공직자가 공평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야지 민주당 당론에 따라서 앞으로 업무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이걸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장 전입 문제만 해도 당초에는 우편물 때문에 대치동으로 뭐 옮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부인께서 말기암 환자이기 때문에 글로 갔다 하지만 저는 이 암 환자라 그래서 이것이 위장 전입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봅니다. 어디 살든지 간에 어느 병원 가서든지 치료받을 수 있는 거지. 대치동에 가야지만 저는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건 얘기가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위장 전입은 이미 인정이 된 것이고요. 뭐 자기 논문 표절 문제도 3인이 용역 보고서 받은 것을 학술지 관계자의 요청에서 본인의 이름만으로 게재했다는 것은 이건 학자로서의 더 양심이 없는 문제다.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부인 취업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0점 처리하지 않고 점수를 주었다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정유라가 이대 입학할 때 교수들이 점수를 준 거나 또는 저는 매 한 가지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전부 해결되지 않았고요. 다운 계약서 같은 경우에도 시가의 그 당시 관행이라고 하지만 시가의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것을 해놓고 또 취득세를 탄로해놓고 이것이 그 당시 관행이었다.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재벌을 부도덕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자, 일자리 추경 문제 같은 경우에요. 물론 장하성 정책실장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6월 임시국회에 통과시켜야 한다. 이 정부 여당의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이 문제는 추경은 저희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2월부터 추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다만 이번에 추경을 낸 목적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저희는 찬성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추경의 법적 요건에도 지금 맞지가 않고요. 지금 예를 들면 공무원을 갖다가 이 문재인 정부에서 17만 명인가 늘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 이만큼 늘리면 퇴직할 때까지 세금으로 봉급을 주는 거 아닙니까? 또 취직 후에 공무원 연금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5년 후에 문재인 정부는 물러나지만 지속적인 재정 투입에 대한 미래 재정의 부담 문제도 당연히 검토해야 되고요. 지금 예를 들면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교육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제대로 짚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진정한 일자리는 민간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추경을 바라보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 귀국을 했는데요. 당권 도전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당권 도전하겠다는 표시는 미국에 있으면서도 휴식하러 간 후보가 열심히 페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권 도전하겠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과 우리 당원들이 그분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7월 4일 전당대회 때 저희들이 새롭게 이 당의 거듭 혁신과 변화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적합한 인물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 이런 관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혁신과 변화에 홍준표 전 지사가 적합한 인물이라고 보십니까? 그건 국민과 당원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정 대표님 개인적으로는? 개인 얘기는 좀 나중에 제가 교수님 따로 뵈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지만 내일이 또 휴일이라서요. 오늘 월요병 그렇게 크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7시 41분 10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재윤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징검다리 연휴 가운데 출근길인 오늘은 평소 월요일 출근길과 비교해본다면 정체가 심한 편은 아닙니다. 다만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는 사고 때문에 정체가 심한 곳이 생겼는데요. 수락 고가차도 입구를 조금 못 간 지점 2차로에서 승용차가 옆으로 넘어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5분 전쯤에 사고 처리 작업은 마무리가 됐는데 이 뒤쪽으로 월릉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시속 10km 안팎으로 정체가 심한 상황이고요. 2구
구간 지나는 데만 대략 40분 이상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편 도심 쪽으로 오늘 창동교 부근은 소통 상황이 좋은데 그 이후로 월릉교부터 성동교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도 강동쪽으로 교통량이 조금 더 많습니다. 강변북로는 난지나들목에서 동작대교까지 여의도권에서만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도 가양대교 부근 그리고 여의교부터 동호대교까지만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강서쪽으로 가는 길은 현재 강변북로가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고 올림픽대로도 비슷한 구간에서 짧게 정체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제가 앞서 일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주 그야말로 인사청문회 전국이다 이렇게 불릴만 하죠. 일단 내일 모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가 논의가 되고 김인수 헌법재판소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강경호 외교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낙연 총리 때와는 다를 것이다. 이게 야당대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는 자유한국당 입장을 들어봤죠. 자, 이번엔 국민의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예. 지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는데 협조하느냐 마느냐 고민이 많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가장 공정해야 할 공정거래위원장이 자신이 불공정하다면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위장전입, 논문 표절, 부인 취업 특혜, 다운 계약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편 재벌개혁 전도사로서 언젠가는 한번 재벌개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출발하는데 이러한 능력을 또 과거 경력을 가진 분이 있겠는가 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조금 더 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 개인적으로는 함에도 불구하고 재벌 개혁을 위해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당내 의원들의 견해와 특히 청문위원 지도부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 조금 더 주시하겠습니다. 강경호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분도 참 유능하신 분이고 무엇보다도 외교부에서 굉장히 고시 출신 왕국 아니에요? 예. 그런데 비고시 출신이고 또 여성이고 그래서 굉장히 신선감을 주었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나오지만은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도 적당하다 그런 갈등에 쌓여 있습니다. 그렇군요.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는 김상조, 강경화 이 두 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분위기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예. 김인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어떻게 보세요? 김인수 헌법재판소장은 제가 지난 토요일 광주에 가서 5.18 등 몇 분의 시민단체, 학계 대표들과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여론을 들어보더라도 5.18 관계 재판에 대해서는 이분이 학교 다닐 때 민청년 학생운동을 했고 또 군 법무관으로서 당시 26세의 중위로서 계엄군 그러한 요구에 의해서 그런 판결을 했지 않느냐. 그리고 그분의 삶의 족적이 굉장히 이해할 만하다. 당시 분위기로 봐서. 그래서 광주 5.18 단체나 시민단체, 학계 지도자들은 굉장히 이해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한편 통진당 이석기
이 두 재판에 대해서는 상당히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광주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전체를 뵌 것은 아니지만 광주 언론계나 시민사회단체, 특히 5.18 단체에서는 적격자라고 이렇게 5.18 재판 당시도 이해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건 역시 청문위원들이 청문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국민의당이 예를 들면은 이 강경화 후보자라든지 이런 쪽에 만일 청문 보고서 이 정부 쪽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민주당 이중대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이런 데에 대한 우려는 없으십니까? 글쎄요,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낙연 총리를 인준하니까 호남 총리니까 그렇다라고 또 김상조, 강경화, 김희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개인적 의견으로 좋은 평가를 하는 분도 있고 당내 기류는 나쁜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현재 10년 만에 정권 교체를 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있는데 물론 지난 대선 때는 강경하게 경쟁을 했지만은 이제는 박근혜 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을 위해서는 어떤 개별적인 그러한 것보다는 어떻게 대한민국이 건설될 것인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개혁할 것인가, 국민과 함께 가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보아야지 무조건 흑백 논리로 문재인 정부 편을 들어주면은 이중대다. 그렇지 않으면은 각을 세운다라고 이분법적으로 볼 때가 아니다 지금은. 그래서 저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우리 국민의당이 비난을 받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취해야 할 행동은 과감하게 하자.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호남에서의 자리를 민주당한테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5.18 행사의 파격적인 행동 그리고 그 기념사에 대해서 사실 호남 사람들의 가슴에 맺힌 것을 뻥 뚫려줬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권 교체, 호남 인사차별에 대한 홀대가 가셔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번 현충일에도 행사 후에 광주를 갑니다마는 많은 대화를 나누어 보면은 민주당에 대한 즉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박수도 있지만은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도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호남에서는 거의 항상 일당을 지지하다가 이제는 양당제로서의 경쟁을 시켜보는 그래서 지역 발전은 물론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에게 촉매제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지도는 항상 내려갈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잘하면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큰 발전적 의미에서 보자. 그런 차원에서 영남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광주의 변화가 영남에서도 대구에서도 부산에서도 일어나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사드 보고 누락 논란이요. 청와대는 이러면 오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건데, 그죠?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NLL 국가기록원 문건 공개를 요구해가지고 가진 경험이 있을 겁니다.
외교 문제에 대해서 무조건 모든 것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하자 하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보면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또 국민과 함께 가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지만은 정확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가지고 문제를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 당에서도 모든 의원들이 여기에는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문제를 너무 많은 부분을 공개한데 이런 데는 무리가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지금 사실 사드 문제는 미국과도 관계가 있지만은 예. 중국과의 경제 보복 문제로 더 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생업에.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 선거 전에도 줄기차게 사드 배치의 최적지는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도록 요구를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면은 저는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사드는 상당히 엑스밴드 레이더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것은 외교적으로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에 기대를 두고 대통령께서도 미국, 중국에 특사를 보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간다고 하면은 한다고 하셨고 또 그렇게 추진했다고 하면서 예. 조금 외교적 알겠습니다. 해결의 기미가 보였는데 예. 이게 공개함으로써 다 또 원점으로 가서 예. 진실 공방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